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우리는 보통 그를 왕권을 완성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사병을 없애고 제도를 정비하고 왕의 힘을 하나로 모은 사람.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조선 왕권의 설계자. 그런데 말입니다. 왕이 된 이후 그의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면 묘하게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함께 건국을 논하던 신하들, 피를 나눈 형제들, 심지어 정치적 동반자였던 처가까지 하나둘씩 그의 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이방원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뒤에 도대체 누구를 잃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들은 정말 다른 길이 없었던 선택이었을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한 왕 태종 이전의 이방원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시작합니다. 조선이 막 세워진 직후, 그러니까 1392년 조선 건국 이후의 권력 지형을 보면 왕자보다 더 강력한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를 설계하는 자리, 정도전과 신진 사대부의 자리였습니다. 이 시기의 조선은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상징에 가깝고 실제 국정 운영은 개국공신과 관료 집단이 쥐고 있었죠. 특히 정도전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국가의 방향을 직접 그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원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지만 공식적인 후계 구도에서 그는 늘 한 발짝 비켜나 있었습니다. 왕비 소생도 아니었고 정도전이 구상한 새 질서에서도 핵심 인물은 아니었죠. 이방원의 위치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키는 왕가였지만 정치는 남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방원에게 칼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명분도 제도도 그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그리고 누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방원의 시선은 늘 그 지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왕자의 난을 권력욕으로만 설명하지만 그 이전의 이방원은 오히려 밀려나는 쪽에 가까웠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설 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아무도 대놓고 제거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중심에 두지 않았던 시기였죠. 요즘 정치판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초기 권력 설계에서 비켜난 인물은 능력이 있어도 공이 있어도 점점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자신은 왕이 아니라 왕의 아들로서 조용히 정의될 수도 있다는 계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한 가지 선택지가 점점 또렷해집니다. 아직 왕이 아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선 누군가는 먼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 그 선택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 바로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방원을 칼을 든 권력자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의 이방원은 아직 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도 아니고 세자도 아니고 그저 수많은 왕자 중 한 명에 불과한 위치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조선이라는 새 나라는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분명한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정도전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신하들이 제도를 통해 나라를 운영하는 구조. 왕은 상징이고 정치는 시스템이 맞는 그 구상 속에서 이방원의 자리는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의 어린 아들 방석을 중심으로 한 후계 구도를 굳혀갑니다. 이방원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공을 세워도 말을 못해도 결정의 중심에는 늘 다른 이름들이 올라갑니다. 이 대목에서 이방원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흐름이 그대로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 왕이 바뀌고 체제가 안정되면 정도전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 칼을 쥔 장수도 아니고
제도를 만든 신하도 아닌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방원은 그 위험 목록의 상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는 쪽을 선택합니다. 1398년 여름, 제1차 왕자의 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방원의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향한 칼이 아니라 정치를 설계한 사람을 향한 칼. 정도전, 남은을 비롯한 개국공신 세력이 그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원은 이 사건을 혁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새 제도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신이 옳다고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한 건 단 하나, 상대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더 무겁습니다. 명분은 얇고 결과는 돌이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옴도전이 사라지면서 조선 초기의 정치 구상 자체가 무너집니다. 왕권을 제약하던 구조는 급격히 흔들리고 조정은 순식간에 공백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방원은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형, 이방과였습니다. 훗날 정종이라 불리는 인물이죠.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모든 걸 뒤흔들었는데 왜 왕좌에는 앉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선택 역시 이방원의 계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왕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쏠립니다. 명분 없는 사륙의 주인공이 되면 남은 신하들과 왕족의 저항을 한 몸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 발 물러납니다. 칼은 쥐었지만 왕관은 쓰지 않는 선택. 정권 초기에 흔히 나타나는 풍경이죠. 하지만 이 선택은 또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왕이 아니면서 왕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 조정은 자연스럽게 이방원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권력과 실제 권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방원은 깨닫습니다. 한 번 칼을 뽑은 이상 다시 칼집에 넣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도전이 사라졌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남아 있었고 왕좌는 여전히 불안정했으며 자신이 만든 공백은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택은 더 이상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더 치밀하고 더 직접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흐름의 끝에서 형제라는 변수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정도전이 사라진 뒤 조선의 권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였습니다. 왕좌에는 형 이방거가 앉았고 조정은 겉으로 보면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왕이냐보다 누가 실제로 움직이느냐였습니다. 이방과, 즉 훗날의 정종은 왕이었지만 결단의 중심에는 늘 이방원이 있었습니다. 정권도, 인사권도, 중요한 판단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쏠립니다. 말은 왕의 입에서 나왔지만 판단의 무게는 다른 쪽에 실려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시선의 중심에는 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간이었습니다. 이방간은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력을 기반으로 한 세력이 있었고 자신 역시 왕권을 꿈꿀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던 인물이었죠. 정도전이 사라진 지금, 그리고 왕이 약해 보이는 지금, 판을 다시 짤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 이방원의 입장은 묘해집니다. 이미 한번 칼을 뽑았고 그 선택으로 정치의 판을 뒤엎은 사람.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만든 불안정 속에서 또 다른 칼날을 마주하게 된 셈입니다. 1400년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런 긴장 속에서 터져나옵니다. 이방가는 군사를 움직였고 무력으로 상황을 뒤집으려 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방원은 왜 다시 싸웠을까? 이미 실권을 쥐고 있었는데 굳이 또 피를 볼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방원에게 형제는 가족이기 이전에 변수였습니다. 한 명이라도 무력을 들고 움직이는 순간 전국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구조. 이방원은 그 가능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정도전을 제거할 때처럼 뒤에서 판을 흔드는 방식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섭니다. 군사를 동원하고
이방간의 세력을 직접 꺾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방간은 패했고 유배라는 이름으로 정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형제들 역시 하나둘씩 희물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방으로 밀려났고 어떤 이는 이름만 남은 왕족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조선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은 정종이지만 그 왕을 지탱하는 힘은 이방원에게 집중됩니다. 왕과 권력의 주체가 분리된 상태. 그리고 그 불균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방원 역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사실. 언제든 또 다른 변수,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명분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방원은 한 번 더 선택해야 하는 자리로 밀려갑니다. 왕을 옹위하는 실세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직접 왕좌에 올라 이 불안정 자체를 끝낼 것인가. 1400년 이후 정종은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전국 운영에서 손을 떼고 결정의 순간마다 이방원의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왕좌는 가장 많은 칼을 견뎌낸 사람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이방원은 왕이 됩니다. 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가 더 복잡해집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거의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아직 다른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택은 이방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팔끝을 향한 곳, 더 이상 신하도 형제도 아닌 가장 가까운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좌에 올라선 뒤 조정의 분위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의 권위를 시험하려는 형제는 보이지 않고 군사를 앞세워 판을 흔들 수 있는 왕자도 사라진 상태. 겉으로 보면 드디어 안정이 찾아온 듯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방원이 보고 있던 위험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칼을 쥔 사람이 위협이었고 형제와 공신이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니 위험은 훨씬 가까운 곳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왕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곧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1416년 민무구 민무질 형제 사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의 친정, 오라비대, 즉 외척이자 정치적 조력자였습니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민씨 가문은 분명 힘이 되어준 집안이었습니다. 정보를 모으고 사람을 연결하고 왕권을 지지하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미묘한 적이 아니라 함께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원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외척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힘,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수 있는 영향력, 왕이 강해질수록 왕비의 친정 역시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종은 이미 2차례 왕자의 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가장 가까운 혈연이 언제든 정치적 적이 될 수 있다는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외척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을 뿐인 또 다른 변수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태종은 묻습니다.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될 존재는 아닌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미리 손을 쓰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은 아닐까. 1416년 태종은 결국 결단을 내립니다. 민무구와 민부질은 영모 혐의로 체포되고 조사를 거쳐 처형됩니다.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몇 명의 시간도 정치적 협상의 여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선택에 남긴 파장은 큽니다.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알아차립니다. 이제 태종에게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공을 세운 사람도 가족도 왕권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복잡한 감정의 중심에는 원경왕후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함께 지켜본 사람, 그리고 정치적 동반자였던 인물.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의 친정을 직접 잘라냈다는 사실. 기록은 이 감정의 내막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사건 이후
태종의 곁에는 더 이상 정치적 가족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훈제는 이미 사라졌고 외척마저 정리된 상태. 권력의 중심은 오직 왕 한 사람으로 스름됩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그런데 이 질문에 태종은 이렇게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평온이 미래의 비를 막아줄 수 있다면 그 선택이 더 잔인한 걸까? 아니면 더 현실적인 걸까? 이 사건 이후 조정은 조용해집니다. 너무 조용해질 정도로. 신하들은 더 이상 앞서 나서지 않고 왕의 의중을 먼저 살핍니다. 정치는 활발해졌지만 그만큼 숨죽인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태종은 이 조용함 속에서 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권력은 혼자 완성할 수는 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왕권 점점 단단해져 갑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의 대가로 왕의 주변에는 사람보다 침묵이 더 많이 남게 됩니다. 민시형제가 사라진 뒤 조정은 눈에 띄게 조용해집니다. 소란은 없고 반발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함이 평온이었는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피를 보았습니다. 황제도 정리됐고 외척도 사라졌고 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축은 거의 남지 않은 상태. 겉으로 보면 이제 칼을 내려놓아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신하가 제거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고 여전히 조정에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륜과 권근입니다. 이들은 태종 이전부터 조선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학식도 있었고 정치 경험도 풍부했고 왕권 강화라는 방향에도 일정 부분 동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 태도였습니다. 이들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이 설계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고 왕의 판단을 대신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정책을 제안하되 결정권은 늘 왕에게 남겨둡니다. 이방원의 시선에서 보자면 이게 바로 안전한 신하의 조건이었습니다. 똑똑하되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을 정치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사람. 이 대목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태종은 신하를 미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신하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왕입니다. 다만 문제는 신하가 왕의 위에 서려 할 때였습니다. 공도전이 그랬고 형제들이 그랬고 외척 역시 그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충성인가 능력인가가 아니라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였습니다. 이 기준 아래에서 조정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신하들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계산하고 정책을 내기 전에 왕의 의중을 살핍니다. 튀는 발언은 줄어들고 개인의 색깔은 희미해집니다. 요즘 정치판에서도 자주 보이는 장면입니다. 정권 초기에 숙청과 정리가 끝난 뒤 살아남은 사람들은 능력보다 감각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 말입니다. 태종의 조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충성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침묵과 절제로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결정은 빠르고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곧장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효율성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누구도 왕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의견은 있지만 그 의견이 갈등으로 번지는 일은 드뭅니다. 정치는 매끄러워졌지만 그만큼 긴장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됩니다. 이방원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만든 이 구조가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제도로 왕권을 고정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병을 없애고 포폐법을 통해 백성을 국가의 관리 대상으로 묶고 의군부를 강화해 하법권마저 왕의 통제 아래 둡니다. 사람을 정리한 다음엔 제도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쯤 되면 태종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는 권력, 누군가의 충성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 왕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시스템을 남기는 것. 그게 그가 바라본 최종 목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왕권 속에서 왕 자신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사람은 사라지고
제도만 남아가는 이 과정에서 태종은 점점 더 고립된 자리로 밀려갑니다. 누군가를 믿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쪽을 택한 왕. 그 선택은 왕권을 강하게 만들었지만 왕의 자리는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결국 또 다른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제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문제. 권력을 끝까지 쥘 것인가? 아니면 가장 강한 순간에 넘겨줄 것인가? 태종 이방원은 그 질문 앞에서도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끝까지 권력을 움켜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올라온 자리였는데 왜 스스로 내려오려 했을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태종이 권력을 내려놓은 시점입니다. 1418년 태종의 양위. 이 시점의 조선은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왕권은 제도로 고정되어 있었고 하병은 사라졌으며 조정은 왕의 명령에 따라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태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는지를 말입니다. 형제를 제거했고 공신을 정리했고 외척까지 잘라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원망, 그리고 말로 드러나지 않은 불안까지. 그래서 태종은 묻습니다. 이 구조가 자신이 사라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혹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는 순간 다시 누군가가 이 틈을 파고들지는 않을까? 여기서 태종의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권력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상태에서 넘겨주는 것. 그래야 이 체제가 한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국가의 구조로 남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1418년 태종은 세자 충령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훗날 세종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미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태종은 물러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삼왕이라는 자리에서 여전히 전국을 살핍니다. 큰 방향이 흔들릴 때는 개입하고 제도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면 다시 손을 뻗습니다. 이건 미련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만든 구조를 끝까지 점검하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태종에게 권력이란 누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성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는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왕권이 흔들리는 건 끝까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태종의 말년은 묘한 긴장 속에 놓입니다. 왕은 세종이지만 조선이라는 나라의 틀에는 여전히 태종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제도 하나하나, 사람을 쓰는 기준, 권력의 선을 넘지 않는 방식까지. 하지만 그 대가도 분명합니다. 태종은 다시 사람 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혼재도 없고 정치적 동반자도 없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가 만든 왕권은 단단했지만 그 왕권 위에 선 인간은 고독했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의 마지막은 영웅의 퇴장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사람의 퇴장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고민한 자리.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누구도 대신 판단해 줄 수 없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조선은 이어집니다. 세종의 시대가 열리고 사람들은 태종을 기반을 닦은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반 아래 얼마나 많은 이름이 지워졌는지는 자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종의 선택은 결과를 남겼지만 그 과정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방원의 선택을 어떻게 보셨을까? 왕권을 완성하기 위해 그는 정말 다른 길을 갈 수 없었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이 정도의 결단은 과연 용기로 불렸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결과였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태종 이방원을 강한 왕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의 한가운데서 끝내 혼자가 된 인간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